여러분, 칠순잔치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따뜻함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자 할머니 70세.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분이 생애 첫 칠순잔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소박하게 하면 안 될까? 할머니의 소박한 바람과 달리 며느리 인경은 강남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에서 하는 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우리 시댁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잔치 당일.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20시간 동안 정성껏 사골국을 끓였습니다. 보자기에 곱게 싸서 호텔로 향했죠. 하지만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걸 들고 오셨어요? 고급 호텔에서 뚝배기 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사진 다 망쳐요. 하객들이 다 듣는 앞에서 터진 며느리의 한마디. 20시간의 정성이 냄새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 올라온 충격적인 글 한 편. 호텔 잔치에서 폭발한 시댁표 사골국. 진심 곤란했음. 요즘 어르신들은 센스가 없으시네요. 고급 호텔에서 집 음식 냄새 나면 민폐잖아요. 할머니의 국밥 사진까지 함께 올라간 이 글의 작성자는 바로 며느리 인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반전을 맞이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할머니의 정성이 정말로 냄새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냄새가 아니라 사랑이었던 그 국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칠순이라는 게 이렇게 큰 일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말이죠. 며느리 인경이가 어머님 칠순은 꼭 제대로 해드려야 해요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사실 저는 큰 잔치 같은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민석이와 지연이가 어렸을 때처럼 둘러앉아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라고 말해주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경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에서 하는 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우리 시댁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요. 인경이가 말할 때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댁 이미지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게 중요한 건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머님, 강남에 있는 호텔 연회장 예약했어요. 거기서 하면 정말 고급스럽게 나올 거예요. 인경이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호텔이라니 그런 곳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인경이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어요. 사진사도 부르고 영상도 찍고 나중에 블로그에도 올려야 하고요. 듣다 보니 제 칠순잔치가 아니라 인경이 자랑거리를 만드는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인경이가 또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날 입으실 옷도 새로 사드릴게요. 한복 말고 양복으로 해주세요. 사진이 더 멋있게 나올 거예요. 저는 평생 한복 입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양복이라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인경아, 그냥 평소처럼 하면 안 될까?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말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인경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일생에 한 번뿐인데 어떻게 대충 해요? 요즘엔 이런 거 해줘야 며느리 잘 뒀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이 잔치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인경이가 좋은 며느리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고마운 일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저 그래 내 뜻대로 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니 서글펐습니다.
내 칠순인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채로 모든 게 결정되고 있었거든요. 인경이는 분명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겠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더군요. 잔치 당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경이가 호텔에서 음식을 다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든 음식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사골을 20시간 동안 푹 끓여 우린 국물에 밥을 말고 김치와 깍두기도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이것만은 제가 직접 해서 가져가야죠. 혼자 중얼거리면서 예쁜 보자기에 뚝배기를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국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여러 겹으로 싸고 김치통도 꼼꼼히 밀폐해서 준비했죠. 70년 동안 가족들 입맛에 맞춰 만들어온 그 맛을 오늘만큼은 꼭 대접하고 싶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로비부터가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서 주눅이 들었어요. 제가 입고 온 새 양복도 어색하기만 했고 손에 든 보자기만 유난히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든든했어요. 제 손으로 끓인 국밥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인경이는 일찍 와서 연회장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어머, 그게 뭐예요? 인경이가 제 손에 든 보자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음식 가져오신 건 아니죠? 응, 국밥 좀 끓여왔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맛으로. 저는 웃으며 대답했는데 인경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주변에 일찍 온 하객들도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걸 들고 오셨어요? 인경이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뚝배기 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사진 다 망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냄새라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인경이가 로비 직원을 부른 거였어요. 여기요. 이 음식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외부 음식 반입 안 되죠? 하객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호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보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하고 말했어요. 인경이는 네, 부탁드려요라고 하더니 제게 돌아서서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고급 호텔이라서 규칙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국밥이 그렇게 호텔 보관소로 사라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손에서 보자기가 떠나가는 순간 마치 제 마음도 함께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빨리 연회장으로 가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인경이가 제 팔을 잡고 이끌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연회장에 들어서는 기분이 이렇게 허탈할 줄 몰랐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화려한 장식과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고급스럽고 예뻤지만 왠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맞아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어요. 제 정성이 담긴 음식은 호텔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연회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흰 천으로 덮인 테이블마다 예쁜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객들도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 마치 결혼식 같은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인경이는 마이크를 잡고 사회자처럼 행사를 진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시어머님 칠순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고 힘차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제가 주인공인데 왜 인경이가 더 신나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작은 정성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인경이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말했어요. 하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인경이 자랑을 위한 소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뒀죠? 저희 어머님? 인경이가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을 때 하객들이 웃으며 정말 효부네요라고 맞장구 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칠순잔치인데 왜 인경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한정식이었습니다. 전복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화려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하객들은 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딘가 아쉬웠습니다. 제 손맛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이었거든요. 인경이는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음식 사진, 연회장 사진, 저와 함께 찍는 사진까지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웃어주세요. 마치 모델 촬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이거 다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제목은 시어머니 칠순잔치 성공기로 할까 봐요. 인경이가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잔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경이 블로그 콘텐츠를 위한 거였구나 싶었죠. 하객들은 인경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하며 인경이를 칭찬했어요. 인경이는 에이,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한 척했지만 표정은 너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작 저는 그 자리에서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혼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한 양복을 입은 할머니가 서 있더군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평생 한복 입고 살던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있으니 딴 사람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소품이구나. 인경이에게는 제가 좋은 며느리라는 걸 보여주는 도구였던 거죠. 20시간 끓인 국밥은 냄새 난다며 치워버리고 대신 비싼 음식으로 치장한 이 자리가 과연 제 칠순잔치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명 인경이는 좋은 뜻으로 한 일이겠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고 서글픈지 모르겠더군요. 진짜 사랑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함께 나눠 먹는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있는 건 아닐까요? 잔치가 끝난 지 며칠 후 손녀 유진이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상한 글을 썼어요. 유진이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을 때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니 소프트 한맘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이 있더군요.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호텔 잔치에서 폭발한 시댁표 사골구. 진심 곤란했음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인경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글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칠순잔치를 고급 호텔에서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끓인 국밥을 들고 오신 거예요. 로비에서 뚝배기를 꺼내실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읽어보니 요즘 어르신들은 센스가 없으시네요. 고급 호텔에서 집 음식 냄새 나면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냄새, 민폐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글 아래에는 제가 들고 간 국밥 보자기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호텔 밖에 놓인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제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엄마가 쓴 글 맞아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인경이가 쓴 글이 맞거든요. 댓글들도 대부분 이해불가 어르신, 며느리 고생이 많으시네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유진이는 화가 나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경이 대답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유진아, 내가 뭘 알아? 그리고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야. 엄마한테도 상처였다고요? 할머니가 20시간 동안 끓여주신 국밥이 엄마한테 상처라고요. 유진이가 목소리를 높이자 인경이는 너도 나중에 시집 가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유진이 옆에 앉아서 그 글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사랑으로 끓인 국밥이 냄새나는 민폐 음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7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음식해온 제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다니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유진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인터넷에 올라간 글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테고 제 국밥은 이미 냄새 나는 음식으로 낙인 찍혔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경이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제 국밥이 그렇게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블로그 조회수를 위해서였을까요? 어떤 이유든 너무 서러웠습니다. 새벽에 부엌에 나가서 국 끓이는 뚝배기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 음식을 해왔는데 그게 다 냄새였다니요. 20시간 동안 정성껏 우린 사골 국물도 정말로 냄새일 뿐이었을까요? 제가 틀린 걸까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자 씨, 혹시 인터넷에서 국밥 이야기 나온 분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더군요. 아,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보여줬는데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며느리가 너무했네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에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요. 국밥 이야기 때문에 관심이 많대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창피한 일이 생기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 억울했습니다. 왜 제가 숨어서 지내야 하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7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해온 게 죄인가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기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기자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셨죠?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차분히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20시간 동안 끓인 국밥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사골을 우리고 정성껏 간을 맞춰서 준비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냄새 난다고 민폐라고 했어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기자가 그럼 할머니 마음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속에만 담아두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내가 틀린 걸까요? 내가 고운 국물 속에 담은 건 냄새가 아니라 사랑인데 70년 동안 가족들 밥상을 차려왔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 음식이 냄새 나는 민폐가 되어버렸네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어요. 기자는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성이 냄새일 리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죠.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국밥 민폐인가요? 정성인가요? 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제 이야기가 정말 정성스럽게 쓰여 있더군요. 기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써주었어요.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국밥 할머니 응원합니다. 며느리가 너무했어요. 어머니 정성을 모르는 요즘 세대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댓글을 보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더군요. 유진이가 기사를 보고 기뻐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했다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저도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경이 걱정도 되었어요. 아무리 섭섭해도 제 며느리인데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욕하면 인경이 마음도 힘들 거 아니에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제 억울함이 풀린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인경이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와서 할머니, 엄마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대요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인경이의 신상을 파헤쳐서 공개한 거였어요.
소프트한 맘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인경이의 블로그 글들과 신문 기사 내용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더군요. 너무 상황이 일치해서 숨길 수도 없는 상태였죠. 광고회사 팀장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했다니 브랜드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고요.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인경이가 다니는 광고회사 이름까지 알려지면서 회사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며칠 후 민석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엄마 인경이가 회사에서 직무 배제당했어요. 직무 배제라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 책임을 묻는데요. 고객사들도 항의 전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섭섭해도 제 며느리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인경이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가족마저 장식품처럼 쓰는 사람, 블로그 조회수를 위해 시어머니를 이용한 며느리라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과거 블로그 글들도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 사람 원래 이런 식으로 글 써왔네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경이 과거 글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한 추석, 시어머니와의 온화한 일상 같은 제목으로 저희 가족을 소재로 한 글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모두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 이야기처럼 포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추석 때도 인경이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사진 찍기에만 바빴고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모든 게 블로그용 콘텐츠였던 거죠. 엄마 어떻게 하죠? 인경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답답했습니다. 분명 인경이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진이는 엄마를 걱정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 할머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말끝을 흐리며 고민하더군요. 인경이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했어요. 외출하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무서워한다더군요. 블로그도 비공개로 전환하고 휴대폰도 꺼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블로그가 이제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인경이한테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인경이가 서 있더군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항상 단정하게 화장하고 다니던 인경이가 맨 얼굴에 후줄근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어서 많이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경이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인경이가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국밥 보자기 열 때. 그때 제가 가장 창피했어요. 왜 하필 호텔에서 이런 걸 가져오시나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제가 제일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였네요. 인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20시간 동안 끓여주신 그 마음을 냄새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가만히 인경이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인경이는 항상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느라 바빴는데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칠순잔치도 진짜로는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인경이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어서 블로그에 올릴 콘텐츠가 필요해서 한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너한텐 내가 소셜 이미지였구나. 근데 난 너한테 가족이고 싶었는데. 인경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사람들 시선도 무섭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어머님 실망시킨 거예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인경아, 이제 그만 울어. 저는 인경이 옆으로 가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벌받을 일까지는 아니야. 인경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무슨 일 못 해결하겠어? 저는 인경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방으로 가자. 오늘은 내가 국 끓이는 거 배워봐. 주방에서 인경이와 함께 사고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20시간이나 끓여야 해요. 인경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응, 그래야 고소하고 진한 국물이 나와. 지금까지 어머님이 혼자 이런 걸 다 하셨구나. 인경이가 중얼거렸어요. 당연하지. 가족들 맛있는 거 해주려면 정성 들여야지. 처음으로 인경이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국물이 우러나는 걸 보면서 인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대할게요. 블로그나 그런 거 말고 진짜 가족으로. 그 말을 듣고 드디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경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광고회사는 아니었지만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올 때마다 주방부터 들르는 게 달라진 점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배울 요리는 뭐예요? 인경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부엌 일은 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경이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인경이는 블로그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꾸며진 음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라고 첫 글에 썼더군요. 제가 국 끓이는 모습, 김치 담그는 모습을 진짜 일상 그대로 올렸어요. 댓글들도 예전과 달랐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네요. 어머님 정성이 느껴져요. 이런 콘텐츠를 기다렸어요. 같은 따뜻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인경이도 조회수는 예전보다 적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라고 말했어요. 유진이가 제일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엄마도 예전처럼 휴대폰만 붙잡고 있지 않고요. 맞아요. 인경이는 이제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인경이가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님, 국밥 끓이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면 어떨까요? 나중에 유진이도 배울 수 있고요. 예전 같으면 거부했을 텐데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영상을 찍으면서 인경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국 끓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성이지.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끓이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 말을 들은 인경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영상 마지막에 유진이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결국 국밥 덕분에 다시 연결됐어요. 냄새가 아니라 사랑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 준 것 같았거든요. 요즘은 인경이가 직접 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기도 해요. 처음엔 간이 짜기도 하고 밍밍하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어때요? 하고 물을 때마다 기특하기만 합니다. 지난주에는 인경이가 제안해서 작은 가족 모임을 했어요. 호텔이 아닌 우리 집에서 제가 끓인 국밥과 인경이가 만든 반찬들로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잔치구나 싶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인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칠순잔치는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제대로 된 잔치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지금이 더 좋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잔치야. 이제는 정말 가족 같습니다. 인경이도 블로그에 쓸거리를 찾느라 바쁘지 않고
저도 제 정성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인경이가 어머님 사골 하나 더 사올게요. 내일은 제가 국 끓여볼게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70년 동안 혼자 해왔던 일을 이제 함께 할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냄새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드디어 인경이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승무원이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3만 피트 태평양 상공, 인천발 부산행 여객기에서 갑작스런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 이것은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장은 의식을 잃었고 부기장은 공포에 떨며 조종관을 놓쳐버렸습니다. 200명의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기체는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평소 동료들에게 조롱받던 한 남자 승무원이 일어섰습니다. 3년간 매일 밤 혼자 공부했던 낡은 노트를 들고 말이죠. 또 공부해? 진짜 조종사라도 될 줄 아나 봐? 현실 좀 봐. 승무원이 조종사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를 비웃었던 동료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생명이 오직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승무원이 정말로 여객기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3년간의 독학으로 2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믿기 힘든 실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 탑승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승무원 휴게실 구석자리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쳤죠. 800페이지짜리 보잉 777 매뉴얼을 요약한 제 필기였어요.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사이로 유압 시스템 도표와 긴급 절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공부해? 진짜 조종사라도 될 줄 아나 봐. 리사 밀러가 커피잔을 들고 비웃듯 말했어요. 수석 승무원인 리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며 신입들을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죠. 현실 좀 봐, 도윤아. 승무원이 조종사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마크 조던도 리사의 말에 맞장구 쳤어요. 제니리는 킥킥거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3년째였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음료수나 제대로 서빙해. 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휴게실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온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웃음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비행 시뮬레이터 센터에서 주말마다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요. 승무원 여러분, 탑승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울리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유니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200명의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기장 최강민과 부기장 이준혁이 조종석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젠가는 저도 저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믿으며 저는 승무원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기체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늘 가슴이 뛰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는 이 순간이 언제나 경이로웠거든요.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풀고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조종석을 바라봤어요. 저기서 기장과 부기장이 이 거대한 기계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불과 몇 시간 후 제가 그 조종석에 앉게 될 줄은. 순항고도 3만 피트에서 갑작스러운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기류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소음과 함께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승객들의 컵에서 음료수가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종석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조종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장 최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죠. 부기장 이준혁은 계기판을 바라보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최강민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 제가 그토록 많이 공부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거든요. 유압이 없으면 조종면 제어가 불가능해집니다. 플랩도 랜딩 기어도 심지어 방향타까지도 작동하지 않죠. 기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기장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최강민 기장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조종간에 쓰러진 거죠. 심장마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기장님! 이준혁 부기장이 다급하게 기장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부기장도 급격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과호흡이 시작되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조종석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기내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리사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졌고 기체는 서서히 고도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서서 조종석으로 향했어요. 3년간 매일 밤 공부했던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죠.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 시 대응 절차, 램 에어터빈 수동 작동법, 수동 트림 조작.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어디 가는 거야? 위험해. 리사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젓고 조종석 문을 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200명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조종석 문을 열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계기판 곳곳에서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최강민 기장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부기장 이준혁은 과호흡으로 제대로 호흡도 못하고 있었죠. 부기장님, 진정하세요.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저는 먼저 이준혁 부기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공포에 빠진 그는 제 말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심하게 떨고만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간 정성스럽게 적어온 비상 절차들이 빼곡히 적힌 그 노트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 시 대응 절차를 찾았죠. 램 에어터빈, 수동 전개. 중얼거리며 해당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램 에어터빈은 유압이 완전히 마비됐을 때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장치예요. 보통은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했죠. 이건 여기. 노트의 도표를 보며 스위치를 찾아냈어요. 손을 뻗어 램 에어터빈 수동 전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약하게나마 계기판에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죠.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계기들은 작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기장님, 들으세요. 지금 램 에어터빈이 작동했습니다. 최소한의 전력은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준혁은 여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기장은 의식불명이고 부기장은 조종 불가 상태.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조종관을 잡아야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간 주말마다 다닌 시뮬레이터 센터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물론 실제 비행기와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조종 원리는 같았죠. 특히 유압 없이 수동으로 조종하는 방법도 여러 번 연습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조용히 말하며 기장석으로 다가갔어요. 최강민 기장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기고 저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조종관을 잡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어요. 유압이 없으니 당연히 무거웠죠. 기체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고도계를 보니 이미 25,000피트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더 늦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무릎 위에 펼치고 수동 트림 조작법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트림 휠을 조심스럽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없이 조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기체가 안정되기 시작했죠. 엔진 출력도 조절하면서 고도 하강을 멈췄습니다. 조종관을 잡고 있는 제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점점 안정되고 있었어요. 3년간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죠. 수동 트림 조작, 엔진 출력 제어, 방향타 페달 조작. 모든 것이 몸에 밴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고도 2만 피트에서 안정화됐습니다. 저는 부기장 이준혁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기체가 안정되자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강민 기장도 의식은 잃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죠. 승무원 여러분, 기장입니다. 저는 기내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론 기장은 아니었지만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현재 기체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통제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곧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기내의 소란이 조금씩 잠잠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객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유압 없이 착륙하는 것, 그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인천 관제탑, 이쪽은 KA327편입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무선기를 잡고 관제탑에 연락했어요. 메이데이는 최고 수준의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신호였죠. KA327편, 인천 관제탑입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 기장 의식 불명, 부기장 조종 불가 상태입니다. 현재 승무원이 조종 중이며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관제탑에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 접하는 것 같았죠. KA327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활주로 33라이트로 직접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비상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유압 없이 착륙하는 절차가 적힌 페이지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랩과 랜딩 기어 전개, 그리고 접근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동으로 해야 했어요. 기체 뒤쪽에서 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조종하고 있는 거야? 믿을 수 없어. 진짜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동료 승무원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조롱했던 그들도 이제는 제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죠. 마크 조던이 조종석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은 거야? 우리가 도울 일은 없어? 괜찮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해요. 저는 계속해서 기체를 조종하며 인천공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래로는 서해바다가 보였고 멀리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착륙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압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수동이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플랩 전개였죠. 평소라면 스위치 하나로 끝날 일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에서 수동 플랩 전개 절차를 찾았어요. 비상시 수동 핸들을 돌려서 플랩을 내리는 방법이었죠. 조종석 바닥 근처에 있는 수동 핸들을 찾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끽, 끽. 기계음과 함께 플랩이 조금씩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힘들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보통은 몇 초면 끝날 일이 몇 분씩 걸렸습니다. 부기장님, 랜딩 기어, 중력 투하 레버 찾아주세요. 이준혁 부기장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제 지시에는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랜딩 기어도 유압 없이는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려야 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신호하면 당기세요. 저는 속도를 더 줄이며 고도를 낮췄습니다. 랜딩 기어를 내리기에 적절한 속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너무 빠른 속도에서 기어를 내리면 파손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준혁이 레버를 당겼고 중력에 의해 랜딩 기어가 떨어졌습니다. 쿵쿵 소리와 함께 기어가 고정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3개 모두 정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조종석 문이 열리며 최강민 기장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의식을 되찾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휘청거렸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유압 없이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기장님, 아직 착륙이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조종에 집중했어요.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관제탑에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KA327편 활주로 33 라이트 파이널 접근 승인합니다. 비상 차량들이 모두 대기 중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유압 없이 착륙하는 것. 시뮬레이터에서는 여러 번 해봤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그때 뒤에서 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내가 정말 틀렸어. 너를 무시해서 미안해. 지금은 감정보다 조종이 먼저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거든요. 활주로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있었고 접근 각도를 맞춰가며 천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커지면서 착륙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접근 속도를 세심하게 조절하며 고도를 낮춰갔어요. 유압이 없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해야 했죠. 조종면의 반응이 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도 500피트, 300피트. 최강민 기장이 고도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이준혁 부기장도 계기를 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A327편 착륙 승인합니다. 바람은 정면 온노트입니다. 관제탑에 마지막 승인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바람은 거의 없었죠. 횡풍이 불었다면 유압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저는 조종관을 조심스럽게 당기며 기체의 자세를 조절했습니다. 플레어 동작이라고 하는 착륙 직전 기술을 들어올리는 작업이었어요. 평소라면 쉬운 일이었지만 수동으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100피트, 50피트. 기장의 목소리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집중했죠. 활주로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30피트, 20피트, 10. 쿵. 메인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브레이크도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그것도 고장났으니까요. 노즈 기어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저는 역추진 레버를 당겼습니다. 엔진의 추력을 반대로 돌려서 제동력을 얻는 거였어요. 동시에 수동 브레이크도 조작했죠. 역추진 최대, 수동 브레이크 작동. 기체가 서서히 감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긴 거리가 필요했어요. 활주로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속도 100노트, 80노트, 60노트. 부기장이 속도를 계속 불러주었어요. 기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40노트, 20노트, 10노트.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요. 착륙 완료. 조종석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강민 기장이 말했습니다. 20년간 조종사 생활하면서 이런 착륙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기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준혁 부기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제가 불가능을 해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승객들이 무사히 착륙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의 박수를 치고 있었죠. 리사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조종관에서 손을 떼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200명의 생명을 구해낸 거죠.
착륙 직후부터 공항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비상 차량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구급차에서 내린 의료진들이 최강민 기장을 응급처치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죠. 승객들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몇 시간 후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저는 공항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발 부산행 여객기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압 시스템 전면 마비와 기장. 의식불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 승무원이 직접 조종관을 잡고 200명의 승객을 구해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조종석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죠. 영웅이 된 강도윤 씨는 평소 조종사를 꿈꾸며 독학으로 공부해왔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시선에도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한 그의 노력이 결국 대참사를 막아낸 것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항공사 사장 오원식이 들어왔어요. 평소 직원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원식 사장의 표정은 진지했죠. 도윤 씨,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조종사 훈련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조종사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3년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리사와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리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죠. 도윤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리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15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이 신입 승무원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은 우리 모두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마크 조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니리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습니다. 모두 과거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3년간 제 곁을 지켜준 그 노트였죠. 이 노트가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되면 좋겠네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젠가 저도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포에 있는 항공훈련원 앞에 서 있었어요. 드디어 정식 조종사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간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강도윤 씨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교관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이곳 사람인 것 같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정재현 교관입니다. 앞으로 1년간 도윤 씨를 가르치게 될 사람이에요. 정재현 교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언론에서는 영웅이라고 하던데 여기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비록 비상 상황에서 조종을 해봤지만 정식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조종사는 실력으로만 증명하는 직업이니까요. 교관실로 들어가니 여러 명의 교육생들이 있었어요. 모두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죠. 대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부터 공군 출신까지 다양했습니다. 새로 오신 강도윤 씨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정재현 교관이 소개해주자 교육생들이 신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의구심 가득한 시선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이는 가장 많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교육생이었거든요. 첫 수업은 항공역학 이론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독학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으니 새로웠습니다. 역시 혼자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도윤 씨, 양력의 발생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재현 교관이 갑자기 질문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베르누이 법칙과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 정확한 답변을 들은 교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의 독학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교정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훈련용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젠가는 저도 저 조종석에 앉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저는 다시 그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3년 전에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된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이 맞았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3년간의 노력이 결국 200명의 생명을 구했고 제 꿈도 이뤄준 거였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저도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길고 어려운 훈련 과정이 앞에 있었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꿈을 향한 새로운 비행이 시작된 거였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